자, 그래서 여기까지 했고요. 오늘부터는 자유주의 사상에 대한 비판입니다. 뭐 높아지면서 잠깐 정리하면 17세기부터 한 18세기 중반까지가 자유주의 사상이에요. 다시 한번 해봅시다. 홉스, 로크, 루소, 칸트, 헤겔. 우리가 그 다섯 가지를 했어요. 그 다음에 1848년에 막스가 등장합니다. 뭐 등장이란 말이 뭐지만 1848년에 소위 2월 혁명이 나면서 노동자 정치라는 게 생겼어요. 역사적으로는. 그다음에 막스가 그 해에 1848년에 공산당 선언을 쓰면서 노동자 정치라는 게 이론적으로 정립이 된 거예요. 이때를 기점으로 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이 본격화됩니다. 그 전까지는 노동자라는 말이 없었어요. 그냥 못 사는 사람. 불어는 쌍큘롯이라는 말을 썼어요. 쌍큘롯이라는 게 뭐냐면 큘롯이라는 게 여자들 이렇게 짧은 바지 큘롯이라고 그러죠. 큘롯. 그게 옛날에 귀족들이 입었던 바지예요. 그 스타킹 남자들도 긴 그 양말 신고 했던 거. 그러니까 쌍이라는 건 없다는 거니까 불어로 쌍큘롯 그러면 귀족처럼 바지를 짧은 바지를 안 입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못 사는 사람, 불쌍한 사람, 뭐 레미제라블이죠. 레미제라블. 레라는 건 정관사 더고 미저러블이라는 건 불쌍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제 그러다가 1848년이 오면 프로레타리아라는 말이 생기는 겁니다. 이 말이 생겼단 말은 뭐냐면 부르주아라고 하는 사람들을 비판하면서 너희들이 얘기하는 자유주의 정치라고 하는 건 부르주아의 정치고 그건 우리를 위한 정치가 아니야. 이런 비판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비판의 가장 핵심적인 사람이 소위 막시즘을, 그러니까 소위 사회주의를 주창했던 마르크스예요. 그러면 제가 왜 막스만 할 게 아니고 공산적 사회주의를 얘기하냐면 막스가 있기 전에도 그런 사회주의 사상은 있었어요. 근데 왜 막스가 중요하냐면 기존에 있었던 사회주의 사상을 공상적이라고, 판타스틱 소셜리즘이라고 그래요. 다 폄하하고 내가 진짜로 사회적, 과학적, 사이언티픽 소셜리즘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사실은 막스를 이해하려면 프랑스에도 주로 있었던 사회주의 사상에 예를 들면 생시몽, 프리에, 프루동 요 세 사람을 볼 거예요. 사실은 이 세 사람을 보는 거는 정치 철학하는 사람들이 잘 안 해요. 주로 역사학 쪽에서 많이 하는데 저는 좀 힘들더라도 한번 간단하게만 정리를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막스와 전혀 반대 대척점. 반대란 말은 뭐냐면 막스는 자유주의 정치나 자본주의 자체를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것을 없애지 않고도 자유주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또꾸빌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을 보면, 이 세 사람의 그룹을 보면 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비판받는가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시기적으로 보면 1848년부터 한 1890년대까지 한 50년 동안 그 논의가 굉장히 치열하게 진정이 돼요. 그러다 1890년이 되면 이러한 자유주의에 대한 비판과 통칭해서 사회주의에 대한 비판, 자유주의에 대한 정치 철학과 그것을 비판했던 사회주의에 대한 비판이 타협을 해요. 그래서 사회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나는 한국 사회가 오늘 진보와 보수로 나눠서 이 싸움하는 이 지형이 마치 18세기 1848년을 전후로 해서 있었던 자유주의와 사회주의와 비슷한 양상이라고 봐요. 물론 한국의 진보가 막스처럼 사회주의나 혹은 무슨 공상적 사회주의를 지지하고 있지는 않아요. 오히려 한국의 진보는 정의당이나 뭐 이런 당들은 이 사회 민주적인 냄새가 많이 강해요. 왜냐하면 자본주의 자체를 부정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이 서유럽의 사상사에서 자유주의와 사회주의 혹은 자유주의와 어떤 또꾸빌식의 다원주의가 어떻게 싸우다가 어떻게 부딪히다가 한 50년 뒤에 1890년대쯤 돼서 사회민주주의로, 소위 사회민주주의란 말은 독일식 말이고 그 영국에서는 주로 페비안 소셜리즘이라고 그러고 이 프랑스에서는 주로 연대주의란 말을 써요. 그렇게 해서 그 두 양자가 이렇게 대립을 벗어납니다. 이제 그럴 경우에 한국 사회에서도 오늘날 뭐 어떤 식으로 이런 진보와 보수의 대립을 벗어날까? 저는 그런 걸 중도 정치, 제3의 정치 이렇게 표현을 쓰는데 그것을 이해하는 데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 조교 선생은 마크시즘 그러면 뭐가 생각이 나요? 깊게 아는 게 없어서 음, 그냥 철학가다. 철학가다. 네. 어, 이름은 유명한. 이름은 들어봤어요? 네, 언제 들어봤어요? 아마 고등학교 때 들어갔던 것 뭐라 같아요. 그래요? 학교에서 뭐래요? 기억이 나질 기억이 않아요. 안 나요? 네. 나쁜 사람이 좋은 사람이 또 그것도 너무 애매했어요. 너무 했어. 네, 판단하기가 조금. 음, 우리나라의 교육제도에서 막스나 무슨 사회주의자 그러면 굉장히 이렇게 빨갱이 냄새가 네, 나는 안 약간 좋은 뭐 그런 걸로 생각하잖아요. 살짝 그런 느낌이 좀 음. 있었어요. 근데 본인도 그렇게 생각해요? 전 잘 모르겠어요. 음. 그래요. 하여튼 나는 이번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존에 있었던 학문적인 편견도 좀 깨고 본인들만의 나는 어떤 사상가가 옳다 그러다를 얘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충실하게 좀 전하고 또 쉽게 전하고 애를 쓸 거예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편견도 깨고 아 이런 사상이 있었구나. 근데 한국 사회에서는 그게 좀 많이 왜곡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어떤 건 너무 과장되어 있는 것도 있구나. 이런 걸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부터는 막스 얘기를 한 세네 번 하고 그 다음에 또꼬빌 얘기를 순서대로 또꼬빌 얘기를 하고 원래대로 하면 공상적 사회주의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논의는 맨 마지막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야 흐름이 좀 편해져요. 자, 오늘 막시즘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막스 사상이라고 하는 거는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지금 이 막스가 가지고 있던 가장 중요한 생각의 흐름은 뭐냐면 일단 헤겔 좌파의 영향을 받았다. 헤겔이라는 사람이 워낙 어마어마한 철학자고 당대에 뭐 유명했습니다. 마르크스는 사실은 평생을 실업자로 살았고 돈 한 푼도 못 벌었던 사람인데 헤겔은 굉장히 유명하고 살아있을 때 굉장히 명성과 지위를 얻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자들도 많아요. 근데 헤겔 우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주로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거 권위적인 국가, 그 다음에 전쟁도 불사하는 강력한 국가 이런 것을 헤겔이 말했다. 그게 진짜 헤겔의 사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주로 헤겔 우파 사람이고 헤겔 좌파는 뭐냐면 약간 종교 문제, 그 다음에 무슨 그 시민사회에서 어떤 노동자의 어떤 입장을 또 대변하는 쪽 이런 문제를 강조했던 사람이 헤겔 좌파입니다. 그 헤겔 좌파의 대표적인 사람이 브루노 바우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유대인의 문제라고 하는 유태인 문제라고 하는 책을 쓴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푸에르바르라는 사람 아주 뭐 막스가 가장 많이 젊었을 때 비판을 하고 영향을 많이 받았던 사람인데 푸에르바르라는 사람이 쓴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책입니다. 이 좌파 사상에 영향을 받고 사실은 막스가 처음에 썼던 글들이 유태인에 대하여 그 다음에 무슨 헤겔 법철학 비판 그 다음에 그 독일 이데올로기 여기까지가 헤겔 청년시대 때 작업이에요. 그래서 이 헤겔처럼 막스의 사상을 관통하는 가장 핵심적인 주제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 이렇게 얘기할 때 전기사상 적어도 1848년, 44년, 45년 여기까지가 소위 이제 막스가 젊었을 때 사상인데 뭐냐면 고즘이 이제 박사를 받고 무슨 라인 신문 같은 데서 편집장을 하다가 프랑스에 오기 직전이에요. 48년 직전에 썼던 글들 아까 얘기했던 유태인 문제에 관하여 헤겔 법철학 비판 그다음 독일 이데올로기라는 책이 있어요. 여기까지가 헤겔의 전기사상이라고 그러고 여기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개념을 하나만 들어라? 그러면 뭐예요? 이데올로기라는 겁니다. 제가 이번 강의 또 제 그 강의 방법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는데 조금 위험스럽지만 어떤 사상가의 사상을 접근할 때는요. 다 알려고 그러면 아무것도 몰라요. 다 하려고 그러면 아무것도 모릅니다. 너무 어마어마하게 다 몰라요. 이게 막스도 사실은 무슨 뭐 가치 개념, 그다음에 자본론 이런 거 읽으려면 몇십 년 걸립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의하는 거는 관심 있는 주제를 통해서 접근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 사상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뭐냐? 이데올로기. 그럼 후기 사상은 뭔지? 1857년에 이 정치경제 요강이라는 게 있어요. 그룬틀리스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이 자본론 썼던 요 시대의 그 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페티시즘이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기는 이데올로기라는 말을 썼다가 왜 후기에는 페티시즘이라는 말을 썼는지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게끔 오늘 강의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전기 후기로 나누는 이 방식이 사실은 예전에는 게 1970년대, 80년대에 유행했던 방식이에요. 요즘은 그런 말 잘 안 합니다. 예를 들면 영국의 이 막시스트 연구로 아주 유명했던 알빈 굴드라는 사람이 썼던 책 중에 Two Faces of Marxism 이런 책이 있어요. 예, 막시즘의 두 얼굴이라는 책이 있는데 요즘은 그런 책 잘 안 보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대학을 다닐 때 그런 책을 많이 인용했는데 그 굴드나가 썼던 게 뭐냐면 영 막스, 그 다음에 레이트 막스, 후기 막스 이런 편을 썼어요. 그 다음에 알투세라는 사람도 1960년대, 70년대 아주 막시즘 연구로 유명했던 사람인데 프랑스의 정치 철학자죠. 그 사람도 뭐라고 돼 있냐면 자본론을 읽자라고 하는 책에서 이 막스의 사상엔 인식론적인 단절이 있다.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인식론적 단절. 막스 스스로는 모르지만 자기가 이 썼던 글을 읽어보면 사람이 안다는 거예요. 왜 우리도 어떤 사람이 이렇게
그 일기 쓴 거나 편지 쓴 거 보면 나중에 죽고 나서 이 사람이 이때를 기점으로 말투나 생각이 확 바뀌었네. 우리가 그런 거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이때는 좀 생각이 이렇게 바뀌었네. 이런 것처럼 인식론적 단절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식론적 단절에 해당하는 책을 읽는 게 중요해요. 그 전기 사상의 핵심이 뭐예요? 독일 이데올로기라는 책이고 후기 사상의 핵심이 자본론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데올로기론, 독일 이데올로기에 대한 책을 열심히 강의할 거고 다음 시간에 아마 이제 자본론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헤겔이 그랬듯이 헤겔의 정신현상을 이해하려면 기독교 정신과 그 운명 혹은 예나 체제 기획을 먼저 읽어야 했던 것처럼 독일 이데올로기라는 책을 이해하려면 아까 얘기했던 유태인 문제에 관하여라고 하는 유태인 문제에 관하여라고 하는 조그만 저작집이 있어요. 이건 이제 라인 신문에 근무할 때 편집장으로서 근무할 때 썼던 조그만 이 정치 논평 같은 거예요. 그다음에 헤겔 법철학 비판은 이 막스가 그 헤겔 법철학에 대해서 비판한 책입니다. 조그만 책이에요. 그 두 논문을 여러분들이 좀 봐야 돼요. 자, 그래서 유태인 문제에 관하여라고 하는 이거는 뭐가 문제냐면 막스가 유태인이었습니다. 막스가 유태인이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독일에서도 유태인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많았어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만큼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지역주의나 지역성하고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유럽 사회에서는 유태인에 대한 어떤 핍박, 차별 이런 게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저희 기독교 국가로서 기독교를 믿는 소위 사람들이 프로테스탄트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혹은 로만 카톨릭을 믿는 사람들이 유대교 그러면 아주 이를 가죠. 유대교라는 건 뭐예요? 예수를 부정하는 거 아닙니까? 물 한 잔 마시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대단히 열이 받는 거죠. 열이 받는다는 말을 이런 데 써내게 보는데.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종교에 대한 그 비판을 써요. 저는 브루노 바우가 썼던 유대인 문제에 관한 책은 모르겠고, 이 프라이르바가 썼던 이 책도 뭐 아주 대단한 책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이제 소위 헤겔이 왜 기독교와 기독교 정신과 그 운명이라는 책을 썼던 것처럼 이 책에서 보면 이 종교라는 걸 어떻게 봐야 되는지, 소위 무슨 아주 이 참된 종교가 뭐고 그 안에서 인간이라는 게 뭐고 어떻게 종교가 우리 생활을 이 신비화하고 그 종교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비판당하고 이 자유롭지 못한지를 쓴 그러니까 좌파적인 시각에서 기독교를 비판했던 물론 이 책도 헤겔의 기독교 정신과 군명을 비판한 거예요. 대단한 책입니다. 사실 이 교회 나가시는 분 우리 조교 선생 교회 나가요? 교회 나가시는 분들 또 신앙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는 분들은 아마 이런 책도 한번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대단한 책입니다 이것도. 그런데 막스는 이거를 하나 더 나가서 비판해요. 이 책은 그런 소위 헤겔이 얘기했던 기독교 정신 안에 스며있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게 허구고 오히려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적인 형태가 인간을 자꾸 억압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신학적으로 그거를 대단히 이 명쾌하게 삼위일체설을 부정하면서 기독교가 갖고 있는 어떤 억압적인 요소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거는 이 포일바도 이 기독교 신학대학의 교수였는데 이 책을 쓰고 교수에서 파면당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이 정치 사상가의 책이라는 게 목숨 걸고 쓰는 거예요. 목숨 걸고. 여러분 기억나지만 홉스도 리바이던 쓰고 원래 신부였거든요. 근데 그 책 쓰고 파면당했어요. 너 신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거기 보면 하나님 얘기가 하나도 없고 부정을 하니까. 그래서 신부에서 파면당하고 쫓겨다니다가 길거리에서 노상객사합니다. 근데 이 포일바가 이 책 쓰고 학교에서 쫓겨나서 평생 실업자로 살게 되는 아주 무시무시한 책입니다. 근데 막스는 그거를 한술 더 나가서 비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막스가 얘기했던 것 중에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란 말. 그래서 왜 우리 공산사회에서는 종교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논리가 바로 이 기독교의 본질로부터 나와서 막스의 유태인 문제에 관련돼서 나온 얘기예요. 그러면 막스의 입장은 뭔데요? 기본적으로 막스가 가지고 있던 종교에 대한 입장은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독일 사회에서, 당시 프로이센 사회에서 유태교를 핍박하는 것은 종교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종교이기 때문에, 종교 문제로 보이지만 종교 문제가 아니고 국가와 시민사회 문제고, 그 시민사회라고 하는 것이 겉으로 보면 다 평등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 시민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 중에는 평등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를 통해서 해방되려면, 그러니까 내가 유태교를 믿든 저 사람이 카톨릭을 믿든 저 사람이 무슨 프로테스탄을 믿든 또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저 사람이 불교를 믿든 다 동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려면 종교 문제를 해결할 게 아니고 정치 문제를 해방해야 된다는 겁니다. 인간이 진정으로 해방되려면 종교적으로 해방되는 게 아니고 정치적으로 해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의 갈등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국가 권력의 갈등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해겔은 물론이고, 해겔은 기독교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으니까 그건 뭐 막스 입장에서 보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이 포이르바도 해겔의 그런 긍정적으로 봤던, 관념적으로 종교를 이해했던 해겔을 비판했지만 이 포이르바의 비판은 마르크스가 보기에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러한 시민사회의 불평등한 관계를 종교 문제로 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종교 문제는 정치적인 문제고 경제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뭘 얘기하냐면 이 1791년 프랑스 인권선언을 얘기해요. 거기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자유가 있고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무슨 종교 양심을 갖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모든 사람이 이 소유권을 가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막스는 그 프랑스의 인권선언을 비판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기서 얘기하는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너나 나나 다 모든 사람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게 부르주아를 지칭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자유와 평등과 박애를 누리고 모든 사람은 종교적으로 평등하고 모든 사람은 양심의 자유를 갖는다고 하는 프랑스의 인권선언, 그걸 통해서 프랑스 대혁명이 혁명을 하고 왕을 죽이고 새로운 자유로운 사회를 만들었다고 구가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50년이 지난 다음에 막스는 이렇게 50년 동안 프랑스 사회가 진행된 걸 보고 또 그렇게 쭉 유럽 사회가 진행되는 걸 보면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그것은 부르주아들을 위한 사회를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교 선생이나 나는 모든 사람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나도 그 모든 사람에 포함되어 있는 줄 알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데올로기예요. 그러니까 이 이데올로기란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종교 비판의 의미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뭐예요? 이데올로기의 한 양상이죠. 이 말은 좀 뒤에 나와요. 이제 막스가 자본론을 쓰면서 상부구전이 하부구전이라는 말을 썼을 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법이나 종교나 학문이나 이런 게 전부 우리는 자율적인 무슨 뭐 관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진리를 추구하고 인간의 영혼을 해방시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은 마르크스 눈에 보면 그게 다 인간을 억압하고 있고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그 착각을 만들어내는 메커니즘이 있다는 거예요. 그 메커니즘을, 그 과정을 보여주는 게 내가 할 일, 그 지식인이 할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해겔을 비판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그 다음 나오는 게 아주 유명한 말이죠. 해겔 법철학 비판에서 뭐라고 이게 나오냐면, 그동안의 철학은 세상을 이해하려고만 했다. 그러니까 해겔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부터 철학은 세상을 변혁하는 것이 학문의 역할이다. 이런 말을 해요. 아주 대단히 유명한 말이죠. 들어봤어요, 조교 선생님? 못 들어봤어요? 그 얘기 들어보니까 어때요, 느낌이? 여태까지의 지식은 세상을 이해하려고 언더스탠딩 하는 거였어요, 해겔까지. 근데 막스 나부터는 세상을 변혁하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내는 실천적인 도구다. 이게 철학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떤 생각이 들어요? 멋있어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지난 150년 동안에 노동운동을 하면서 죽고, 바로 1870년에 파리 꼬민이라고 하는 게 생기는데, 그때도 어마어마한 노동자가 죽어요. 막시즘의 이름으로 노동자의 자유를 외치면서 파리 꼬민에 수많은 노동자들이 죽고, 사실은 대단히 혁명적인 사상이죠. 그래서 그 해겔의 법철학 비판의 논리도 아주 그 현실적으로 간단하게 요약하면, 종교 비판이라고 하는 걸로는 본질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관념 철학으로 가지고는 해겔의 관념 철학을 비판한 거예요. 해겔의 철학은 관념 철학인데, 그걸 가지고는 오늘날 독일 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진정한 의미의 시민사회 문제를 파악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여기 처음으로 이 계급이라는 말이 처음 나와요. 프롤레타르 계급만이 그 시민사회의 모순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지, 국가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부르주아들을 위해서 국가가 대변하는 거지, 어떻게 민중들을 위해나 프롤레타리를 위해서 국가가 일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아주 유명한 말이죠. 이것도 해방의 머리는 철학이고 해방의 심장은 프롤레타리아다, 이런 말을 써요. 그리고 이 얘기가 나중에 독일 이데올로기라는 책에서 좀 더 자세히 나옵니다. 그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